저희가 지금부터 두 분의 연사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풍력 발전을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와 에너지 전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 관심 갖고 지원한 청년 프론티어 활동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될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의는 이제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임춘택 원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제가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 시간을 보내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기 봐도 에너지기술 평가원의 임춘택 원장입니다. 원장하기 한지 한 1년 됐는데 그 전에 한 10년 정도 카이스트하고 GST에 교수 있었고요. 끝나면 다시 지금 현재 휴직 상태인데 다시 복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첫 시간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좋고요. 제가 오늘 마련한 주제는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그런 주제입니다. 지금 세계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전환이 있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전환하고 그런 전환입니다. 또 하나는 휴먼 전환입니다. 홈100 시대라고 대표되는 거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저출산이 되고 그러면서 인적 자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지식경제 시대를 보냈습니다. 휴먼 전환이고 마지막이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제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해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련한 내용은 이런 그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뭔지 그에 대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안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체 슬라이드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먼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6,500만 년 전에 지구에는 큰 수행성이 떨어지면서 당시 지구를 호령하고 있던 공룡들이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대부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살아남은 것이 이 그림에 보시는 메가코누스라는 포유류의 공통조사입니다. 이 메가코누스는 지구가 소행성에 의해서 거대한 쓰나미도 덮이고 그리고 2달 동안 불에 타고 그래서 대부분의 공룡들이 멸종을 하고 그런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불에 타고 나서 몇 년 동안 지구가 얼어붙었는데 그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저 메가코누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존 기술이라는 건 굉장히 보잘것없었어요. 겨우 땅굴 정도 좀 파고 그다음에 썩은 동물 시체 주워 먹는 정도. 근데 그게 이 상황에서는 아주 유효했다는 거죠. 쓰나미가 덮치고 그리고 그 저녁을 2달 동안 불에 타고 몇 년 동안 추웠지만 땅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도 밖에 나가면 썩은 시체들이 항상 냉동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먹고 계속 몇 년이고 버티고 있었어요. 당시에 등치 큰 공룡들은 대부분 살 수 없었죠. 특히 힘이 세고 등치가 컸던 것들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죠. 당시에 살아남았던 공룡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그 후손을 남겨서 지금의 공통 새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 포유류의 공통 조상인 이 메가코누스가 이때 살아남아서 그 후에 노루가 되고 하마가 되고 그리고 원숭이가 됩니다. 겨우 6,500만 년의 굉장히 짧은 지구의 수명이 지구의 역사에 45억 년이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 사이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안 하셔도 우리 여러분이 현재 이렇게 존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저런 환경변화에 살아남은 조상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굉장히 저희에게 불편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NIH에 논문 합격만 되시면 여러분이 수만 명의 과학자들 다 복사발 될수 있고요. 노벨 정단 안 받을 수 있어요.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여러분 센서 NIH에 논문 내세요. 오늘날의 모든 새들도 조상이 같습니다. 겨 6,600만 년 된 한 조상에서 비롯돼서 독수리가 참새를 잡아먹지만 같은 조상입니다. 같은 혈족끼리 그러는 거죠. 인류도 사실은 한 민족입니다. 모든 인류는 한 민족입니다. 불과 3만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네안데르탈인하고 크로마뇽이 같이 자랐었습니다. 요즘 그 아스타리 연대기에 나오는 그죠. 물론 뭐 과학성 기능이 없는 그런 겁니다만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머리는 나빴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머리 좋았을 때 우리라고 말할 수 없지만 95%는 우리가 크로마뇽의 DNA를 받았으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 연구된 거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이 30% 정도 더 뇌도 컸다고 해요. 머리 크면 뭐 똑똑하냐 그런 말 하지만 생각적으로 그렇습니다. 되게 머리가 쓸데없이 크진 않거든요. 머리 큰 사람들이 더 똑똑한 법은 없지만 생물 중에서는 크게 더 똑똑할 경향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참 미스터리인데 분명한 것은 네안데르탈인들이 우리한테 남긴 DNA는 2에서 5%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분석 다음에 나오는데 그 주된 이유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 못했을 거라는 건 틀림없어요. 그 환경 변화 원인 분야에서 몰라서 그런 지구 생명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교훈이 바로 이런 거다. 최근 20만 년으로만 좀 좁혀놓고 보게 되면 모든 인류의 공통조상은 아프리카의 흑인 할머니죠. 거기서 모든 우리 인류가 변화했는데 그 사이에 지구 전역으로 퍼지면서 아시아 시대를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열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후부터 이제 유럽 문명 시대 그리고 100여 년 전부터는 북미 경제축을 중심으로 미국 문명 시대로 갔고 지금은 지수 경제로 다시 돌아가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류사에 그 많은 변화가 있지만 엘베 토플레에 의하면 크게 농업혁명 그리고 그리고 산업혁명 그리고 중무혁명이 있다고 이런 변화들을 이야기한 게 뭘까요? 제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있을 때 미래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총 7가지 요소로 세부적 분석을 했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술 변화와 사회 변화입니다. 정치 변화나 경제 변화는 아닙니다. 그건 가끔은 이제 훌륭한 정치 리더가 나와서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가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 주로 종속 변수고 독립 변수는 기술 변화, 사회 변화인 경우가 많다. 근데 이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술 변화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로 공유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고 사회 변화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아는 것이 사회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인문학자들이 노력을 하지만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런 변화를 알게 되면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변화도 잘 보시게 되면 기술 변화와 사회 변화가 공진화된 현상입니다. 둘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단 머리를 좀 풀어주는 의미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나 이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쪽 한번 보죠. 우리가 음식, 물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전기 없이는 못 사는데요. 에너지는 굉장히 많다. 아마 앞으로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얘기일 겁니다. 에너지는 넘친다. 이 세상에 아주 흔한 것이 에너지다. 자신이 지금 밖에 햇빛 에너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넘칩니다. 우리 인류가 필요한 에너지 사실 부피로 따지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구에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많은 것 같은데 지도로 한번 놓고 보시면 온 인류가 필요로 에너지 이 정도 면적이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는 충분해요. 문제는 뭐냐? 그 에너지를 갖다 쓰는 것이 어렵죠. 에너지 쓰기가 어려워요. 에너지 자체는 흔한데 사실 이 공간에도 지금 질량 에너지는 상대성 이론에 어마어마하겠죠. 온 인류가 한 1년 정도 쓸 만큼 됩니다. 이 건물 정도의 질량 에너지. 그래서 이걸
변환해가지고 쓰려면 뭐 핵에너지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위험하고 여러 가지 뭐 돈도 많이 들고 엄청난 일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 쓰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뭐 환경 문제라든가 경제성, 기술적인 거, 안전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온갖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한번 철학적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에너지는 귀한 거다. 너무 이제 결론적으로만 알아서는 곤란하고요. 근본적인 원인부터 우리가 쓰는 데까지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 그걸 한번 근원적으로 성찰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체는요 우리가 사실 소비라는 말이 나오진 않는데 우리 사용량이 됩니다. 소비하면 꼭 쓰고 버린다는 의미가 돼서 되게 오해가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세계 7위 에너지 사용국인 건 아시죠?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우리는 94 아무리 적정해도 94%의 에너지를 수입에다 쓰는 나라예요. 완성적인 에너지 수입 국가예요. 작년에는 거의 180조 원, 그전에는 140조 원. 해마다 이게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아주 환율이 좋고 그런 발전도 80조 원.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에너지 수입원을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에너지는 사실 수입하는 나라가 좀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공급이 좀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수입 단체도 유리하긴 한데 계속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느냐. 우리 당장이지 올해 수출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경제적인 것을 감안하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수입한 주된 이유는 뭐냐면 석유화학 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의 에너지가 56%인가 이런 거 굉장히 정확하고 이성호 박사님 가장 정확하십니다. 살아있는 백과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50% 넘는 건 확실하고요. 해마다 왔다 갔다 하지만 50한 6% 정도 정리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정도가 산업분포에 쓰입니다. 그 외에도 가정에 쓰인 에너지 사실 많지는 않아요. 한 14% 정도. 그래서 우리 수입량을 단순히 5,200만원 딱 나누면요. 세계에서 에너지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저인데 우리 에너지 이렇게 많이 쓰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좀 오해고요. 실제로는 가정에 쓰이는 에너지만 놓고 보면은 OECD 한 평균 정도 돼요. 우리나라 에너지 많이 쓰는 나라는 아닙니다. 비교적 에너지 전략을 하고 쓰는 나라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산업용의 에너지 전기가 너무 싸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를 남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정확히 아셔야지 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해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그것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략적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문제를 겉으로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이어질 많은 좋을 것 같은 그런 강의 통해서 저는 오늘 굉장히 큰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중에 딱 단일의 관점, 단일의 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의견이 다양하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원하는 팩트를 갖다 끌어쓸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종합적이고도 정확한 관점, 이것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저는 흔히 오해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역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쪽으로 에너지 파워 시스템이 나는지 볼 수 있어요. 이게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직도 이제 전 세계 에너지의 이제 절반은 못 넘고 있는데 추세를 보시게 되면 지난 30년 동안의 추세를 보시면 앞으로 한 20, 30년 이내에 아시아가 전 세계 에너지 거의 절반을 쓸 것이다.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건요, 그만큼 문명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비율적이라는 얘기도 물론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곧 문명의 척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 문명 국가에서 놓는 거예요. 다만 그 에너지를 사용하되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그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할 것이냐가 이제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기의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른 에너지 우리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IEA에서 2도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지금 어제 오늘도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원래는 굉장히 미세먼지가 없을 6월 말 7월쯤 없는데 지금 미세먼지 꽤 많죠. 기후 변화돼서 그래요. 지금 프랑스는 현재 45도 이상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우리 쪽은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지금 이상 더우면서요. 우리 되게 시원해요. 근데도 별로 덥진 않았죠. 근데 이게 뭐 언제 뒤바뀔지 모릅니다. 기상학자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 내용을 좀 해봤는데 이건 뭐 그냥 보풀복이랍니다. 지금 우연히 이럴 뿐이에요. 프랑스가 굉장히 시원해지고 우리는 굉장히 더워질 수 있어요. 근데 틀림없는 것은 기후 위기는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도 시나리오까지 인천에서 IPCC에서 했는데 2도씨 시나리오는 지금 불안하다는 것을 봤어요. 1.5도씨까지 가봐야 되는데 2도씨가 이제 많이 현재 연구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게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이게 중요한 중개 수단이 되겠다. 그 외국이 한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화도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에너지라는 것이 전기를 자꾸 바꿔서 다시 그걸로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하고 온수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추세가 있다. 또 전기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전기차로 쓰고 또 다른 데도 쓰는 그런 것들이 가는 경향이 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기가 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결국은 화석에너지를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가게 되면 재생에너지 속성상 전기에너지가 가장 편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다시 무슨 수소에너지라든가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그 자체가 효율이라든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일단 바꿔서 다른 것이 굉장히 편리한 있다. 그래서 일렉트리피케이션이 하나의 큰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세계 시장 변화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제가 준비한 여러 슬라이드 중에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이게 지금 CPT로 CPT로 갑자기 나왔었는데 지난 50년 동안 에너지원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에너지 중에 발전원, 그러니까 즉 전기를 발생시킨 걸 보시게 되면 석탄이 이와 같이 줄고 있고 원자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때는 18%가 비중이 됐다가 지금은 10% 이하로 이제 감소를 했고요. 이 두 가지가 줄어들었고 그 훨씬 전에 석유는 더 이상 발전하는데 이제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한 4% 정도의 비중이 이제 차지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석유는 워낙 귀한 자원이고 환경 오염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맨 먼저 이게 사그러들었고요. 이 세 가지가 사그러든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참 화석연료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일종의 브릿지 에너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쓰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넘쳐나고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아마 우리가 다 캐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묻어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이 여러 슬라이드 하나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석기 시대가 도입 떨어져서 끝난 아니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다른 에너지와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밖에는 한 30년 후에는 이제 주류로서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발전원 분야는 그렇다는 거죠. 나머지 에너지가 종합해서 다 본 건 아닙니다. 그것도 얘기가 좀 달라요. 그건 한 20년 정도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50년 이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30년 후라는 정도 발전은 가능하겠다.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려면요. 현재 설치되는 걸 보시면 되는데 약 한 7년 전부터 재생에너지가 나머지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예전 설치된 게 더 많아졌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30년 후를 예측하는데 지금을 보면 돼요. 어떤 에너지원이고 대략 설치하면 30년 갑니다. 원자력도 30년 최소 가고요. 화력발전 30년, 가스터빈 30년, 태양광 25년, 풍력 25년 최소 가요. 그리고 그때 또 좀 더 리뉴얼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은하도 또 한 20년 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 30년은 이제는 이걸 결국 접근하면 돼요. 접근하면 그게 이제 그 결과치가 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이건 2017년이고 2018년에 벌써 리뉴얼 에너지가 26% 이제 넘어가기 시작해요. 발전을 위해서 고민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 변화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고요. 재생에너지 순위들을 보게 되면 여기는 한국은 당연히 없죠. 거기는 여기는 34%인데 41%까지 증가했습니다. 1년 2%포인트씩 거기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2050년이면 대략 거의 100%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이제 누정 큰 거는 봐서 수력이 가장 현재로서는 크고요. 보시게 되면 태양광과 풍력의 그 경쟁이 있습니다. 시국끼리도 경쟁입니다. 힘이 약할 때는 서로 얼라이언스를 맺지만요, 이게 주류가 되잖아요. 그렇게 경쟁합니다. 전기차와 수차 똑같아요. 힘이 약할 때는 친환경차로 같이 묶여가지고 어느 정도 다 좋다 이게 가지만 이게 주류가 되잖아요. 둘이 또 경쟁해요. 태양광 풍력도 원래 친하다가 지금 경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풍력계 분들이요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게 화석에너지만이 아니에요. 태양광한테 적개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같이 서로 정부 지원이라든가 그 한정된 재원 놓고 서로 경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 이해하시죠?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끼리 경쟁하지 전혀 다른 학교 다니는 애들끼리 경쟁하지 뭐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것도 결국 접근이니까 매년 놓고 보시게 되면 한 3년 전부터 태양광이 풍력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갈 거라고 그렇게 여러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첫째는 이제 세계 그 재생에너지 시장이 세츄레이션 됐어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과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단가를 곱해보면 콘스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세츄레이션 됐다. 당분간은 그렇고 천천히 좀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빨리 증가하던 시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천천히 시장은 지금 증가하고 있다. 결국 경쟁을 서로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이 대략 한 350조 원 내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재생에너지가. 그 안에서 서로 지금 갈라고 있다. 싸움이에요. 근데 풍력이 좀 불리합니다. 풍력은 추세가 커지는 추세예요. 근데 태양광은 효율이 높아지는 추세고 둘 다 단가가 기하급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기하급수도 좀 서로 다르다. 태양광은 5년 전 전망으로 5년의 절반씩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태양광은. 지금은 3년의 절반씩 떨어지는 걸로 바뀌었어요. 기하급수의 그 지수가 바뀌었어요. 근데 풍력은 10년의 절반 정도 떨어져요. 떨어지는 속도가 풍력이 느려요. 왜냐하면 풍력은 주로 기계공학이 지배하고 있고요. 태양광은 전자공학이 지배해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전자공학이 승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전자공학과 나와서 얘기가 아니고 저는 기계공학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학부 때 논문 10편 썼는데 9편이 기계공학 논문 썼어요. 대학교 때. 저는 논문 광이에요. 여러분들도 논문 요즘 쓰시잖아요. 학부 때. 저는 기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타까워요. 풍력이 있는 근데 근데 풍력이 완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밤에는 발전할 수 있는 건 풍력밖에 없거든요. 태양광의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결국 태양광과 풍력의 비율이 문제지 계속 태양광만 시장이 점유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도 또 하나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약간 옛날 자료인데요. 이미 태양광은 킬로와트당 20원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대규모. 우리나라 지금 180원, 160원 이 정도 하는데요. 우리는 소규모로 설치했어요. 44,000원이거든요. 그럼 경제성이 가깝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와 소규모로 하는 것이 같이 가요. 둘 다 분산이거든요. 분산적 에너지인데 그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산이란 말 때문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다운 건 사실인데 큰 것이 추한 건 아니에요. 큰 건 추하다. 그 말이 내버려요. 그 말까지 안 하면. 그래서 지금 대규모라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해봐야 돼요. 친환경을 가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편견을 갖고 가는 건 안 됩니다. 진짜 추한 것만 추하다. 크다고 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배터리인데 이것도 5년의 절반씩 떨어지다가 지금 3년의 절반씩 떨어지면서 이게 또 세상을 바꾸고 있죠. ESS도 바꾸고 있지만 전기차가 기하급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전기차 늘고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 한국, 일본인데요. 특히 한국은 매년 2배씩 늘고 있어요. 제가 지금 1년 전부터 관용차, 전기차 바꾸려고 기다리는데
1년 기다려가지고 이제 다음 달 드디어 전기차. 이제 화석연료차 폐기하고 전기차로 가는 거죠. 그만큼 인기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살려도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현재 시장이 폭발하고 있다. 그런 걸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진짜 이걸 준비했으면 제가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쪽도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에너지 효율적이에요. 사실 재생에너지 이미지 잘한다고 보고 그것도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효율 시장 쪽을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고 있다. 그래서 과거는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경제성 하나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다. 환경과 안전, 사회적 일자리와 수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 네 가지를 다시 보고 이제 해야 되겠다. 전 세계적으로 2,100조 원 정도 2017년도에 저희 시장이 되는데요. 오일하고 가스 시장이 예전에 굉장히 큽니다. 아마 재생에너지 아직은 크진 않은데 이건 이제 앞으로 서서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정부 정책은요 한마디로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탈원전만 하면은 급격하게 그렇게 합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산을 육성해 가면서 탈원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탈석탄만 해서는 부족해지는 에너지 풍도가 있기 때문에 가스가 굉장히 싸고 친환경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친가스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가는 지금 병행 전략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세부적인 얘기는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여러 가지 완전히 재생에너지나 효율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 당초 계획보다도 1.7배나 되는 원자력 발전소 2기와트짜리 3기 정도 분량 정도만큼 벌써 보급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궤도에는 올랐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ESS 화재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치유를 해가면서 재생에너지 육성 보급을 제가 앞장서야 된다든가 석탄화력 발전소는 3기에다가 한기 추가로 제작했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하게 되면 우리의 그 수출 구조가 현재 약 30조 정도 하는데요. 5년 정도 후면은 이거의 2배 정도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여러분 앞으로 진로를 설정을 하신다면 에너지 분야에 하시게 되면 굉장히 기회가 많다. 제가 뭐 에너지 분야 지금 교수하셨어서 얘기가 많잖아요. 그 오해를 제가 좀 안 해주고 있어요. 좀 공과 사는 부분에서 합니다. 실제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에너지 분야 내에서도 변화가 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변화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예를 들면 원자력 분야도요. 전망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해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앞으로 우리가 30년은 계속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은퇴할 때까지도 그쪽 일을 하시게 되는 게 많아요. 다만 이미 남들이 계속 해왔던 원전 개발을 그대로 계속 경쟁력도 없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해봤자 그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방사선 분야 해보세요. 그쪽 우주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원자력 공학 내에서도 방사선 분야는 굉장히 전망이 있어요. 그런 분야를 여러분이 전공을 이 분야 중에서도 가장 전망이 없다고 하는 이 분야 내를 제가 지금 얘기해요.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전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수들이 안 바꿨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원자력 공학과에 7년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교수들이 커리큘럼만 안 바꿔. 그러면서 학생들 안 온다고 맨날 그 한탄을 하다가 이번 정부의 탈원전은 이건 전부 정부 탓이다. 전부 다 이거 문재인 탓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바보들이에요. 지나치게 정치적이야. 현실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교수도 너무 믿지 마세요. 자, 태양광, 풍력, 산업, 그다음 스마트 에너지 산업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산업들. 여기 사나이 교정에서 나와요. 저희가 지금 이런 데만 매년 수십억 원씩 추가로 인재 양성 비용을 저희가 지금 내서 여러분들 위해 이걸 혜택이 있었는데 외국에 지금 계속 지금 1년에 40명씩 선발해서 지금 에너지 쪽에 양성 1년 동안 갔다 오라고 보내주고 있고 1년에 약 1인당 1억 원씩 써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지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2번이나 공고를 내가지고 했어요. 저희 1년에 7,300억 원씩 돈 쓰는 게 일이거든요. 저희가 에너지 분야의 연구자들이 돈을 못 써가지고 이번에 추가 공고까지 했거든요. 그 정부에 어두워서 그래요. 이제 인기 좋아져야 내년에는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었다는 것은 좀 빠를 때니까 그런 쪽에 여러분들 대학원 가시게 되면 지원 오셔가지고 그런데 선지 문물 많이 배워서 와서 우리 그냥 에너지 산업 육성을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택은 뭐냐?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거죠. 3D로 이제 에너지 변의 트렌드도 얘기하고 하는데요. 결국 저희는 작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효율 산업을 육성하자. 그게 이제 두 개의 큰 메이저 트렌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100%로 하는 그런 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 재생에너지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지금 삼성, LG, SK가 지금 회의가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큰 위기입니다. 이 친구들 훨씬 더 가속해야 되겠다. 3020 겨우 2320% 했는데 너무 한가하다. 4040, 2040년까지 40%는 가야 되고 2050년에 60%는 최소 가야 전 세계 추세에 그렇게 가도 늦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의 이런 산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에너지 효율 쪽에도 있다. 그리고 안전이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에너지 석탄화력이 됐든 그 가스터빈이 됐든 수소가 됐든 뭐가 됐든 원자력이 됐든 안전 분야에만 오로지 나는 하겠다. 지금 마음을 먹으셔도 여러분 30년 동안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이런 분야 우리가 되게 취약해요. 지금 뭐 수소 충전도까지 지금 폭발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쪽이라고 해서 지금 그저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에요. 아직 우리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이와 같이 탈석탄, 탈원전, 그 다음에 신재생으로 가는 로드맵도 저희들이 만들어 가야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우리는 204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운행 금지 이런 것을 선언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제대로 하나도 없어요. 선언하는 게. 지금 이제는 친환경 국가를 선언을 이제 해야 돼요. 과감히 이제 하고 기업들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10년, 20년 후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언을 해서 이런 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거예요. 사실. 미래는 여러분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저는 기껏해야 미래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저보다 여러분이 한 30년 더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꿈을 같이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리베 코리아 제가 주장하는 건데요. 재생에너지로 100%가 되는 그게 단지 전기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는 넘치고도 남는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자원을 가진 나라만 오로지 그걸 권력화하고 정치화했는데 이제 다행히 기술만 있으면 에너지는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리고 그걸 저장하는 배터리 다 기술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석유나 석탄, 가스처럼 그렇게 힘쓰던 시대이 끝났어요. 그래서 기술이 이제 에너지 해결하기 때문에 94%의 에너지 의존율이 아니라 30년 후에는 0%까지 가게 여러분이 하면 좋겠다. 일단 저희가 하는 건 최대한 2050년대 60%까지는 하면 재생에너지로 적어도 발전 부분은 대체성 소비 소각해서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미래가 없다. 환경도 지금 문제고 산업도 문제다. 여러분이 나서가지고 100%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저희가 꿈을 꾸지만 여러분 같이 꾸면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지났나요? 괜찮습니다. 좀 약간 오버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질문을 좀 받고 그랬습니다. 혹시 질문? 네, 이게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들의 유병원 중입니다. 아까 그 신재생 실천 방안에서 태양 중심 에너지 수출 산업이 육성되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그 태양광 그 발전에 대한 이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 이제 포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대응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다행히 이게 기술 베이스이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을 가진 데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시장이 중국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이 이미 그 전체 10개 지금 앞서가고 있는 회사 중에 지금 8개가 중국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투셀은 아직도 모듈 분야는 세계 1위거든요. 기업으로서 중국 기업들이 지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전자공학 기술이에요. 약간의 기계공학이 있지만 그건 별거 구조 이런 거 기술도 아니고 거기 핵심 기술은 태양광 모듈 생산하는 걸 같이 하고 또 하나는 인버터 부분. 인버터 사실 별건 아니에요. 제가 그거 좀 전문가예요. 별거 아니에요. 핵심이 모듈이에요. 근데 모듈까지 가는 게 전부 전자공학 기술 반도체 기술. 우리는 그런 쪽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급 기술이 별로 필요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이 금방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패널 가격만 놓고 보면 우리보다 한 10에서 15% 더 싸요. 근데 효율은 우리가 다 좀 높아요. 그래서 효율 곱하기 패널의 가격 따져놓고 보면 한국산을 설치하는 것이 설치 가격은 다소 비싸고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서 낼 수 있는 파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에는 한국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년 후에 또 경제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초기에는 중국산이 다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더 고급이 실은 그런 면에서 한국이 오히려 중국보다는 물론 앞서지만 그쪽 선진국들보다 지금 뒤져 있습니다. 태양광 내도 들어가고 보게 되면 최고의 효율도 우리도 거의 근접을 했지만 세계 최고의 효율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그 측면에서 근데 다행히 중국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국과 우리가 경쟁하고 있지만 기술로만이 경쟁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 외에도 다 많은 요소들이 있어 시장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략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효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쟁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서는 세계 최고를 달성하자. 약간 차이거든요. 물론 그 약간 차이를 달성하기에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데 업체들이 기술력이 상당해요. 그런 쪽에 좀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노력하면 충분히 세계 넘버원이 될 수 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이런 같은 거 지금 되게 세계 최고긴 한데 당장 시장 열릴 거라고 안 보고요. 지금 당장 시장 열리는 결국 실리콘 베이스거든요. 그쪽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효율, 세계 최고의 또 공정, 그래서 그 단가를 추가로 낮추는 거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저 AP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일은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미래는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AP한테 달렸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건 저희 뿐입니다. 에너지 쪽에. 그래서 태양광의 미래는 그쪽으로 지금 포커싱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최고이면서 가장 단가가 싼 그런 태양광은 한국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게 저희 목표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박세식의 주제가 이제 바람 풍력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 육상 풍력이 있을 수 있고 해상 풍력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지 같이 가야 할지.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육상이 워낙 지금 어떻게 된 게 지금 태양광 풍력이 지금 환경을 망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국민들이 막 KBS까지 이렇게 막 지금 신문대라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여론이 안 좋은데 굉장히 가짜 뉴스에 기반하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뭐 덴마크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뭐 최근에는 미국의 서부 지역이라든가 많은 나라들 놓고 보게 되면 일단 육상에 살 만큼 최대한 내려보자. 육상이 싸고 좋아요. 그래서 풍력이고 태양광이고 육상에서 최대한 해보는데 다행히 우리는 서해안 쪽하고 남해안 쪽에 수심이 굉장히 얕은 굉장히 넓은 해상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기도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접근을 했나 봐요. 앞서 제가 전기차도 지금 뭐 그랬듯이 돈 줘도 못 사게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전단지 돌리기 시작하면 그 식당 망한 거거든요. 돈 내고 먹으려고 줄을 서야 그 식당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지금 재생에너지 쪽도 사실 접속해서 쓸 수 있는 분량이 한계가 있어요. 대략 우리나라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태양광 400기가와트, 풍력 100기가와트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육상과 해상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전부 생산하고 남을 만큼의 땅이 한 4배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에 너무 땅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자체들이 막 큰소리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아, 우리는 안 돼. 우리 땅에가 하면 안 돼. 수상태만 하면 안 되고 산에는 뭐 저 골프장은 되지만 태양광은 안 돼.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빌딩에도 아, 이거 흉측한 거야. 이거는 도시 미관이 막 나빠져서 점점 그렇게 배부른 소리 하고 있거든요. 저는 화나요. 하나 대신 정부가 제도를 잘 상대하게 되면요. 서로 이제 먼저 유치 안 하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구나. 그런 식으로 저는 여론을 가져야 된다고. 그거의 방법은 뭐냐?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쪽이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인지, 얼마나 한쪽에서 이렇게 값이 싸고 그런지를 잘 알려줘서 서로 육상부터 먼저 해야겠구나. 왜냐면 해상이 비싸거든요. 2배에서 3배 비싸요. 해상 무리하지 않아요. 해상이. 우리가 좋은 여건이라고. 그렇지만 이거 잘 오려고 저희가 지금 해상 태양광, 해상 풍력 열심히 지원해 줬습니다. 이 시대가 오게 하려고. 그래서 해상 쪽에 지금 저희가 해상이 상당히 쉬워요. 해상은 막 대모하러 가기 힘들고 거기는 공유지이기 때문에 강제하기 힘들어요. 이런 유리한 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데모해갖고 만든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동아금융, 삼일금융, 시민금융 다 데모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 데모를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데모를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그걸 정책에서 꼭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해상 쪽에 지금 저희가 돈을 엄청 지금 제가 와가지고 그쪽으로 막 드라이브 하고 있어요. 해상 풍력, 한국형 풍력 뭐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육상하게 만들려고. 새만금에도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한 막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하는데요. 자꾸 거기 배부른 소리 하는데 제주도에도 풍선 올려주기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둘이 경쟁시키고. 그럼 지자체들끼리 경쟁시키려고요. 제가 도시사님들 돌아가면서 만나봤어요. 전북지사님 만나더니 배부른 소리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충남지사 만나요. 서로 나중에 저기가 먼저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육상 특히 지금 평야지대에 풍력 발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농지에 아무 영향 없어요. 농사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 좋은 평야지대와 그 산꼭대기 그거 누가 산다고 그 산꼭대기에다 풍력 발전하는 걸 그렇게 막습니까? 거기에 산림에서 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저희는 산림에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또 풍력 발전 그것도 연구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반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지자체들 이기심을 자극하는 걸 제가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정치를 병행하는 것이 이 재생에너지를 구성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네. 다른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고 오늘 내내 있을 거거든요. 오전 내내. 네,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길을 좀 진행합니다. 네. 인류사 에너지 사용부터 이제 최근에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인상 깊었던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